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미국의 락 이야기 신강섭입니다. 레드 제플린에 대해서 아직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네 번째 앨범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로 했죠. 세 번째 앨범이 1970년 11월에 발매되고 곧 이어서 그해 12월서부터 다음 해, 즉 1971년 2월까지 네 번째 앨범의 녹음을 마쳤습니다. 그로부터 그해 연말까지 편집을 다시 하고 또다시 믹싱하고 앨범이 나올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렸죠. 네 번째 앨범이 발매되기 이전에 레드 제플린은 이미 세계 최대, 지상 최대의 밴드가 되어 있었습니다. 앨범 판매나 공연 때 관객들이 보러 오는 숫자들이 다른 밴드와는 비교가 안 됐죠. 이 사진은 이탈리아에서 레드 제플린이 공연을 할 때 누군가가 최루탄을 터뜨려서 공연이 중단되고 모두들 도피하고 그 와중에 잃어버린 기타는 없지만 음향기기들을 잊어버렸다고 하죠. 전 세계 투어를 하면서 일본에서도 큰 인기를 얻었죠. 이것이 그들에게 첫 번째 일본 공연은 아니고 그 전에도 그 후에도 일본에 여러 번 들렀습니다. 한번 가면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공연하고 돌아갔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저는 그들이 그 바로 옆에 있는 나라 한국에는 들르지 않고 돌아가는 것이 참 얄미웠죠. 레드 제플린뿐만이 아니고요. 당시에는 소위 태페 문화를 철폐한다는 군사정권 하에 있어서 한국에 오는 헤비메탈 밴드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미 페이지의 이야기로는 일본에 들렀더니 2차 대전 직후 폐허였던 그 나라가 기술적으로 상당히 앞서고 있어서 마치 미래의 도시를 방문한 것 같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디를 가나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고 특히 8mm 영화 촬영기와 성능이 좋은 니콘 카메라가 있어서 그것을 레드 제플린 멤버들이 사왔다고 하죠. 지미 페이지도 소형 8mm 영화 촬영기를 사서 손에 들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어깨에 메고 다니는 커다란 영화 찍는 카메라들밖에 없었죠. 이때 원자 폭탄이 떨어졌던 히로시마에서 자선 공연이 히로시마 메모리얼 파크에서 열렸습니다. 히로시마 시장은 레드 제플린에게 이런 감사의 상을 수여하기도 했죠. 바로 이 앨범, 네 번째 앨범을 만들면서 지미 페이지와 레드 제플린의 매니저 피럴 그랜트는 앨범 디자인을 밴드와 전혀 관계가 없는 이런 것으로 하기로 하고 앨범에는 밴드와 앨범 제목, 노래 제목까지도 쓰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나뭇가지 시계를 진 사람의 사진은 로버트 플랜트가 어느 중고품 가게에서 구한 것인데 이 사진이 걸려있는 허물어지는 벽을 뒤에 보이는 현대적 빌딩, 70년대로서는 이것이 현대적 빌딩이죠. 이 둘을 대조시키는 그런 사진입니다. 앨범 디자인을 이렇게 하겠다고 했더니 애틀랜틱 레코드에서는 이건 말도 안 된다, 상업적 자살행위다 하면서 완강히 반대했습니다. I remember being at the Atlantic office there with a lawyer for 2 hours while he kept bringing out all these books saying, you've got to have that. I said, all right then. I knew that we were getting a lot of hammerings from different people. The critics, they were saying, oh, it's a hype, it's a hype, it's a hype. And that is the reason why on the fourth album there's no title on it. She said, might just as well, what if they say it's a hype, well then this is a good way of saying it isn't a hype by untitling it and saying, well here we are, It's not being sold by the name of the band, it's the content of the material. 그렇지만 이것을 들어주지 않으면 마스터 테이블 레코드사에 주지 않겠다고 지미 페이지가 완강히 거부하고 매니저 피럴 그랜트도 지미 페이지를 도왔기 때문에 이것은 그들이 원한 대로 디자인되어 시중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나온 것이 이건데 이게 뭡니까? 다행히 제가 가지고 있는 오아시스 음반에서 나온 이 라이센스 음반에는 레드 제플린이라고 써 있습니다. 요 위에는 Stairway to Heaven 스티커도 하나 붙어 있고요. 이 라이센스 음반이 나온 것은 원판이 나온 이후 10년도 더 지나서 라이센스 음반이 나왔죠. 그 전까지 저는 복사판, 즉 백판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라이센스 음반은 게이트폴드가 아니지만 여기에 CD에는 게이트폴드 앨범에 있던 그림이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죠. 이것이 19세기의 어느 화가가 그린 그림이라고 하는데 이 그림에 대해서도 어떤 신령님이 랜턴을 밝히고 있고 그 아래 어떤 사람이 가파른 산으로 오르고 있는 이 그림에 대해서 사람들이 구구한 이야기를 내놓습니다. 이것이 악마를 숭배하는 지미 페이지의 모습이라고도 하고요. 이 앨범에는 또한 앨범의 제목이 없습니다. 레코드를 꺼내보면 제목 대신 그냥 4개의 심벌이 있죠. 이 심벌이 제목입니다.
이것은 레드제플린 4명의 각각의 심벌인데 이 심벌이 각각 무엇을 뜻하는지는 4명 모두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구구한 가설이 많이 있고 악마를 숭상하는 표시라는 등 설이 많이 있는데 어느 것이나 본인들이 말하는 정설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여기서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지미 페이지의 이 심벌, 이걸 보면 ZOSO, ZOSO 라고 쓴 것 같은데 본인 이야기로는 이것이 알파벳 글자는 아니라고 합니다. 로버트 플랜트의 심벌, 동그란 원 안에 들어있는 새 깃털은 오래전에 사람들이 쓰던 새 깃털 펜을 그린 것이고 로버트 플랜트가 노래 가사를 쓰는 사람으로서 자기의 심벌을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 말이 진짜인지 본인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앨범 제목이 없는데도 편의상 모든 사람들이 레드제플린 자신들도 이것을 4번째 앨범 레드제플린 4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음반 안에 있는 Stairway to Heaven의 가사, 이 곡의 가사는 로버트 플랜트가 한 것이죠. 이 글씨는 지미 페이지가 오래된 고소에 그 글자를 흉내내서 가사를 썼습니다. 이 4번째 앨범은 1971년 12월에 나와서 나오자마자 인기 차트 10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1위에 올랐습니다. 그 후 90주 동안 인기 차트에 머물렀습니다. 90주면 1년 반을 훨씬 넘는 시간이죠. 그동안 그들이 이 앨범을 얼마나 팔았는지, 얼만큼 수익을 올렸는지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천문학적 수익입니다. 지금도 이 앨범이 팝송, 클래식 등등을 모두 포함한 앨범들 중에서 가장 많이 팔렸던 앨범 5위 안에 든다고 하죠. 이들이 녹음을 했던 곳은 헤들리 그랜지라는 건축물인데 레드제플린만 여기에서 녹음을 한 것이 아니고 제네시스, 플리드웃 맥, 배드 컴퍼니 등등 밴드들이 이 건물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원래 스튜디오를 위해서 만들어진 건물은 아니기 때문에 이동식 모바일 스튜디오, 그 이름이 롤링스톤 모바일 스튜디오라는 것인데 차량에 모든 녹음 설비들이 장착되어 있죠. 레드제플린은 이 4번째 앨범 이외에도 이 건물과 이동식 모바일 스튜디오를 종종 이용했습니다. 이 앨범에 있는 블랙 도그, 이것은 레드제플린이 그곳에 있을 때 그 주위를 배회하던 어느 검은색 개, 블랙 랩이라고 하는 개가 그 근처를 어슬렁거려서 그냥 이름을 그렇게 붙였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노래 락앤롤, 존 버넴의 신나는 드럼 솔로로 시작하는 노래로서 한동안 레드제플린 공연 때 오프닝으로 많이 쓰였다고 합니다. 헤비한 노래들 말고 The Battle of Evermore, 이 노래에서는 지미 페이지가 맨돌린을 연주했습니다. 존 폴 존스가 스튜디오에 오면서 자기 맨돌린을 가지고 키보드 위에 올려놨다고 하죠. 지미 페이지가 이것을 만지작거리면서 치는 법을 익히고 자기가 연주했다고 하네요. 이것을 로버트 플랜트와 샌디 데니라는 여가수가 함께 노래했습니다. 샌디 데니는 이 사진에서 지미 페이지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네요. 바로 이 사진에서 지미 페이지가 입었던 이 옷이 레드제플린의 여러 사진에 나오는데 그 옷을 아직도 지미 페이지가 자기 옷장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과 느낌이 비슷한 곡으로 Going to California, 이 노래에서도 맨돌린 연주가 나오는데 이때는 지미 페이지는 어쿠스틱 기타를 치고 맨돌린을 연주한 사람은 존 폴 존스입니다. 이 앨범의 제일 마지막 노래 When the Levee Breaks, 이것 역시 원래는 다른 블루스 아티스트들이 했던 것이죠. 레드제플린이 이 노래를 연주하면서 완전히 다른 분위기로 바꿔버렸습니다. 이 노래에서 존 버넴이 연주하는 드럼은 그 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것 하면서 드럼 치는 소리가 오래 지속되는 듯한 좀 특수한 효과를 냈죠. 러드위그 드럼 회사에서 특별히 존 버넴을 위해서 그를 위한 드럼 세트를 만들어 주었고 이것이 그들의 연습 장소인 헤들리 그레인지에 배달되었으며 그것을 현관 입구에 계단홀에 펼쳐놓고 존 버넴이 여기에서 드럼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지미 페이지의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And when the levee breaks, that was a riff that, you know, that I had written round the original levee breaks, so to speak. But as far as the recording of it goes, the idea was to bring in something new on each verse. Every time it's something new. Passion, honesty and competence. An absolute musical heaven. Wow. Boy, oh boy.
Brings back some memories. Yeah, this is well, it comes straight into the entrance hall, and this is the hall where the drums were set up and where Levy Breaks was recorded. We had been recording in this room here. Bonzo had ordered a new drum kit. His tech, his road manager, had set it up in the hall. And when Bonzo came out, he started playing it in this thing, and it was this huge expanse, getting the drums reflecting off of the walls. This wonderful ambience to the drums. Yeah, you can hear the reflective surfaces, it's really live and ambient. We had a recording truck parked on the outside here, and you'd be running the wires from their cables with the mic leads, running them into their house. The mics were put up here over the banisters here. So the drums are just totally, 이 앨범에 대해서 여러 락 전문지들이 좋은 평을 내놓지 않았죠. 롤링스톤스의 1971년 12월호를 보면 말이죠. 앨범 전체가 전 앨범과 크게 다른 적도 없고 8개 노래 중 뛰어난 노래도 없고 그저 그렇다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한편 Stairway to Heaven과 Going to California는 억지로 시적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고 별로 찬사는 아닌 말로 평을 했죠. 크림지의 1972년 2월호는 말이죠. 레드제플린이 이 세상의 가장 유명한 밴드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레드제플린의 네 번째 앨범에 대해서 당시의 밴드들이 앨범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당시의 트렌드라고 하면서 그 즈음에 나왔던 앨리스 쿠퍼의 Love It to Death 앨범에서 앨리스 쿠퍼가 바지 가운데에 엄지손가락을 내놓고 찍은 사진을 한때 앨범 표지로 했던 것을 비유하면서 그와 비슷한 것이라고 악평을 했습니다. 참고로 앨리스 쿠퍼의 Love It to Death는 처음에만 그렇게 하고 그 후 그 사진을 수정했습니다. 또한 흑인들의 블루스를 이번에도 그대로 갖다 베꼈다고도 하고요. 웬델 레비 브레이크스를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이 네 번째 앨범이 두 번째와 세 번째 앨범보다도 못하고 Stairway to Heaven은 시적인 것으로 가사를 쓰려고 했는데 그 내용이 C 끝밖에 안 되는 저지르라고 했습니다. 그나마 이 앨범에서 가장 좋은 노래가 웬델 레비 브레이크스라고 하는데 이 앨범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조소는 지미 페이지의 심볼을 빗댄 것이죠. 그저 그렇다는 뜻의 so 대신 조소라고 한 것입니다. 1972년 2월호 서커스 매거진에 보면요. 이 앨범은 포크와 락앤롤 두 가지를 다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좋아할 음반이라고 했군요. 크림에서와 마찬가지로 서커스에서도 웬델 레비 브레이크스가 이 음반에서 가장 좋은 노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Stairway to Heaven은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이 앨범에는 그 전의 앨범과 같이 어쿠스틱 포크성이 많이 있는데 난센스하다고 했죠. 이렇게 레드제플린 출범 3년 동안 락 매거진에서는 앨범이 나올 때만 앨범평, 주로 나쁜 평들이죠. 이런 것만 씻다가 그래도 레드제플린의 인기가 꺾이지 않고 해가 갈수록 앨범은 더욱 많이 팔리니 잡지사들도 레드제플린에 대한 특별 기사를 싣고 이들을 제대로 인터뷰했던 것이 다음해 1972년 이후입니다. 여러분, 레드제플린 네 번째 앨범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 Stairway to Heaven 이 노래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 지금 조금 시작하고 중단하는 것보다는 아예 다음번에 그 노래에 대해서만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